너네 비행기 타면 무슨 생각해? 기내식? 혹시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멈추는 상상 해본 적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1983년 캐나다에서 실제로 일어났어. 자, 오늘은 비행 도중 하늘에서 연료가 떨어져 사상 최악의 항공사건이 될 뻔한 에어 캐나다 143편 불시착 사건, aka 김리 글라이더 사건을 소개해줄게. 1983년 7월 23일 에어 캐나다 143편 보잉 767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출발해 오타와를 경유한 후 에드먼턴에 도착할 예정이었어. 당시 승객 61명, 승무원 8명으로 총 69명이 타고 있었거든? 이때 밥 피어슨 기장과 마리스 켄텐 부기장이 조종실을 맡았어. 보잉 767-233이라는 기종은 연료 탑재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급유받았는데 이날은 기체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연료 계측봉으로 직접 급유를 했어. 먼저 스포하자면 이번 사건은 단위 변환 실수로 빚어진 사고야.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야드파운드법이랑 SI법의 차이를 알려줄게. 둘 다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위계인데 1파운드는 0.453kg이랑 같아. SI법은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준 단위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 미얀마, 라이베리아 3개국만 사용하지 않고 있어. 오늘 기억해야 할 단위는 야드파운드법의 무게 단위 파운드와 SI법의 킬로그램이야.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당시 에어 캐나다는 파운드법에서 SI 단위로 전환하는 중이었고 해당 기체가 에어 캐나다 최초의 SI 단위 사용 기체였어. 근데 이날은 지상작업 요원이 몬트리올에서 에드먼턴으로 가는 연료량을 계산하던 중 파운드 단위와 킬로그램 단위를 헷갈린 실수를 하고 만 거야. 기름 1리터의 무게가 0.803kg이니까 올바른 급유 계산법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킬로그램과 파운드를 착각해서 단위를 바꿔 이렇게 계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비행에 총 필요한 연료량은 22,300kg, 즉 2088리터였지만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잘못 계산해서 4,916리터만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버린 거지. 자, 몬트리올에서 급유하는 시점에서 비행기의 남은 연료량은 7,682리터, 여기에 4,916리터가 추가로 급유됐으니까 지금 에어 캐나다 143편은 12,598리터, 약 1116kg의 연료만 있는 거야. 22,300kg이나 필요했는데. 아까 자동으로 연료량을 산출해주는 연료 탑재 정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체 컴퓨터에 연료량 22,300kg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말았어. 이때 지상작업 요원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3번이나 다시 계산했는데 결국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눈치를 못 채고 비행기는 그대로 이륙하게 돼. 근데 이 에어 캐나다 143편이 도착지인 에드먼턴에 가기 전 다행히도 오타와를 경유한다고 했잖아. 중간 경유지인 오타와에서 다시 연료량을 측정했는데 수동으로 입력된 연료량 때문에 이번에도 잘못 측정하고 에어 캐나다 143편은 절반 정도밖에 안 남은 연료와 함께 목적지인 에드먼턴으로 출발해버렸어. 애초에 이 에어 캐나다 143편은 에드먼턴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 그 사실을 기장, 부기장은 언제 알았을까? 여기 지도에 보이는 온타리오주 레드레이크를 지나면서 고도 12,496.8m 상공을 비행하던 중 기체 경보장치가 경고음을 냈을 때 그때부터 상황은 뭔가 이상해져. 기체 정보장치가 경고음을 내며 왼쪽 엔진의 연료 공급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보를 내렸어. 이때 기장은 연료 펌프가 고장났다고 판단해서 연료 펌프의 스위치를 내렸는데 기체 컴퓨터는 아니, 지금 연료량 충분한데?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건 잘못 계산돼서 수동으로 작성된 값이었다는 걸 알잖아. 다시 경고음이 발생했을 때 기장은 결국 긴급 착륙을 결정해. 왼쪽 엔진이 정지되고 오른쪽 엔진만 가동되는 상태로. 조종사들은 엔진 재시동을 시도하면서 긴급 착륙지로 여기 위니펙 공항을 선택해. 위니펙 공항의 관제관과 긴급 착륙 연락을 취했고 한참 강화 중 결국 기내 경보장치가 울리며 엔진이 모두 정지돼. 그럼 자연스럽게 조종실에도 전력 공급이 끊기겠지? 이때 고도는 8,534.4m. 그야말로 하늘 한복판에서 엔진이 뚝 멈춰버린 거야. 다행히 비행기 최후의 안전장치인 램 에어 터빈이 가동돼서 전력과 유압을 공급했고 일부 아날로그 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 그 와중에 기체는 407.4km/h의 속도로 활공했고 부기장은 위니펙까지의 거리를 빠르게 계산해봐. 계산 결과 결국 위니펙까지 가는 건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났어. 이때 마리스 켄텐 부기장은 캐나다 공군 시절 복무했던 김리 공군기지가 근처에 있던 게 생각이 나. 그렇게 둘은 김리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하기로 결정했지. 그런데 이곳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활주로는 이미 인근 자동차 동호회의 대회장이 되어 있었어. 이곳에 그대로 갔다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났겠지만 정말 천운이 따라줘서 이날은 대회가 막 끝났을 때였어. 여기 비행기 아래의 바퀴가 랜딩 기어인데 이게 내려오면 공기 저항이 증가하고 속도가 줄어들어.
그러니 램에어 터빈의 효율이 떨어져서 기체 조작이 진짜 어려워진 거지. 기장은 김리 공군기지에 착륙하기에 고도가 너무 높음을 알아차리고 포워드 슬립을 결심해. 포워드 슬립은 기체를 살짝 틀어 대각선으로 비행해 기체의 측면부를 스포일러처럼 이용해서 항력을 크게 늘리고 고도를 떨어뜨리는 조작법이야. 하지만 이 조작법은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야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767 기종에서는 엄청 어려워. 기장의 위험하고도 대담한 결정이었지. 비행기는 포워드 슬립 덕분에 활공하며 고도를 낮추기 시작해. 김리 공군기지에 가까워진 에어 캐나다 143편은 온 힘을 다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터치다운에 가까운 충돌로 랜딩 기어의 타이어가 2개나 터져버렸어. 또 아직 고정되지 않았던 노즈 기어가 꺾이면서 랜딩 기어 대신 항공기 머리 쪽으로 강제 제동한 끝에 겨우겨우 정지했어. 사실 랜딩 기어보다 기체가 훨씬 크니까 그만큼 큰 마찰력으로 제동을 도왔겠지? 오히려 이게 더 나았을 것 같은 게 노즈 기어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했다면 활주로 바깥까지 질주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 제동할 때 기체 머리가 다 쓸렸다고 했잖아. 이때 앞부분의 내장재가 마찰열로 불이 붙으면서 승객들은 비상탈출을 했어. 일부 승객들이 찰과상을 입긴 했지만 마침 김리 활주로에서 레이싱을 하던 레이서들이 혹시 몰라 가지고 있던 소화기 덕분에 다행히도 즉시 화재가 진화됐어. 김리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한 것, 또 엔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활공하는 방식인 글라이더가 성공했던 것, 이 2가지가 사건에서 정말 컸잖아. 원래 바피어스 기장은 조그마한 플라잉 클럽에서 글라이더 비행도 많이 했었대. 그래서 이후 이 사건은 김리 글라이더 사건으로 불리게 돼. 조종사들이 위급한 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엄청난 사례지. 김리 공군기지에 가까워졌을 때 당시 기체 고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골프 코스 위를 지나갔거든? 그때 승객이 이후 인터뷰에서 골퍼가 몇 번 클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대답할 정도로 가까웠다고 해. 자, 사건을 보고 나니 적절하고 정확한 법정 단위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금 우리나라도 단위 오용과 혼동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너희 돈, 평, 근, 인치, 돼 다들 한 번씩 써본 적 있지? 이런 단위들이 모두 비법정 단위인 것도 알고 있었어?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대학생 비범이는 자취방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어. 평소 익숙했던 비법정 단위인 평을 사용해서 9평짜리 집을 알아보다가 부동산 중개사의 조언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던 32제곱미터의 집을 구할 수 있었어. 후에 비범이는 30제곱미터부터 33제곱미터까지 모두 같은 9평으로 표기된다는 것을 알게 돼. 비법정 단위인 평을 사용했다면 비범이는 최대 3제곱미터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피해로 이어지기 쉬워. 정확한 거래와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정 단위 사용은 필수야. 우리나라는 단위 혼동과 이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 단위를 헌법에 제정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으로 정한 국제단위계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어. 사실 우리나라의 계량과 단위, 도량형의 역사는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화폐 주조를 위한 분석시험소에서 출발해 1961년 국가표준인 KS를 도입해 지금까지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주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부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어. 올바른 법정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또한 국제적으로 협의한 국제 단위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야.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올바른 법정 단위를 사용해야겠지?